세 번째 세션은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흑인 여성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영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은 또 따로 흑인이면서 동시에 여성. 말하자면 요즘 많이 얘기되는 교차성, 인터섹셔널리티에서 젠더와 인종이 교차하는 억압의 기로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있죠. 흑인 노예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에 버금가는 억압을 받았던 여성이 있고, 그래서 흑인 여성 나아가서는 뭐 오늘날 유색인 여성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흑인 여성은 말할 수 있는가? 흑인 여성의 행위 주체로서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구체적인 인물 두 사람을 들 텐데요. 한 사람은 사르키 바트만입니다. 사르키 바트만은 그래도 한국에 굉장히 뭐 소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익숙하실 텐데요. 소위 말하는 호텐토트의 비너스라고 하는 비하의 이름으로 불리었고,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하인으로 지내고 있었고, 영국에서 온 장교가 유혹을 하죠. 게임을 해서 영국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유럽인들이 볼 때 특이한 몸을 보여주는 쇼에 동원이 됩니다. 이게 프릭 쇼라고 하는 일종 괴물 쇼인데요. 특이한 몸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특이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인종적인 타자만이 아니라 너무 몸이 작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털복숭이의 남성이라든지 그런 신기해 보이는 인간의 몸들을 전시하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쇼이고요. 19세기 초에 영국과 뭐 유럽 전역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대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에서도 저는 노예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노예는 아니지만 어떤 억압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전시에 동원되어야 했던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이 이제 파리로 또 데려가가지고 파리에서는 박물관에서 인간 박물관에 나중에 그 유해가 전시가 되는, 여성이 죽은 다음에 그 유해를, 그러니까 박물관에 인간 유해가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 옥스포드에 있는 피트 리버스 박물관이라는 인력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인력 박물관에 인간 유해,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미이라 같은 게 막 전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이제 진열장에서 수장고로 가져가겠다. 이제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뉴스입니다. 이제 그만큼 서구 박물관들은 인류학 연구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인간의 유해를 사실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소장되었던 여성 중에 한 명이고요. 남아프리카가 잘 아시다시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유해 반환의 노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오랫동안 해서 결국 돌아가죠. 2002년에 남아프리카로 돌아가고 그제서야 매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박물관에 가는 게 아니라 매장이 되는 게 맞죠. 이제 그제서야 백 몇십 년 만에 매장을 하게 되고, 그 매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뭔가 이 여성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죠. 이번에는 갑자기 뭐 남아프리카의 국모, 영웅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의 질문은 과연 이 사르키 바트만이라는 여성, 자기 어떤 얘기를 글로 남기지도 못했고 뭐 일기를 썼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흔적이라고 하고는 여기는 뭐 세례 증명서와 소지품 몇 가지 그리고 유해로 남은 이것밖에 없는 여성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재현하고 가시화시킬 수 있을까. 또 포스트 식민주의의 정치에 일종의 끌려 들어가는 거죠. 자꾸 무슨 영웅이라는 대접을 하고 한편에서는 또 영웅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속에서 이 여성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요. 사르키 바트만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을 저는 일부러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 자체가 그 여성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의 장면만을 저는 책에 썼고요.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서저너 추루스입니다. 서저너 추루스는 원래 본명은 이사벨라 바움트리이고요. 미국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났고 자신의 자녀들도 모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봐야 했던 노예 여성이고, 이 여성의 그 질문은 나는 그럼 여성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백인 여성들이 연약하고 일하지 않고 남성의 보호를 받고 그런 여성성을 펼쳐 보이는 그런 여성들이라면 나처럼, 노예 여성인 나처럼
아이들을 모두 빼앗기고 나의 아이들에게 나의 그 젖을 먹여보지도 못하고 팔뚝은 엄청나게 굵고 일을 잘하고 이런 강인한 노예인 나는 여성이 그럼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제기하거든요. 19세기 중반에.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블랙 페미니즘 그리고 오늘날의 젠더와 인종을 같이 연결하고 거기에 또 계급을 연결하는 교차성 페미니즘의 어떤 원조와도 같은 그런 발언이라고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흑인 여성들이 놓여 있었던 이런 노예라고 하는 지위는 오늘날에는 지구화의 그 맥락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이동, 예를 들어 필리핀 여성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가정부로 고용이 돼서 일을 한다든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그 주변 지역에 가난한 여성들이 모두 가사 노동자로 간다든지, 이런 국제적인 가사 노동의 이동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저너 트루스의 모습이고요. 네, 소저너 트루스는 일부러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등에 이렇게 채찍을 맞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성, 상처만을 강조하는 사진이 아니라 일부러 중산층 여성처럼 하고 인물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배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흑인 여성에 대한 가정부의 이미지, 앤트 제미마 같은 이미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네, 그런 맥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강은님의 질문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해가지고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그 아동이 어떤 아이는 백인, 어떤 아이는 나는 백인인 동시에 흑인이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현상은 동일한데 혼혈 아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규정하는 그 이 인종 정체성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다른 것이 과연 나쁜가? 아니면 이런 정체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 본질에 다가가 있는 문제 제기인데요. 그러니까 백인이냐 흑인이냐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백인이다, 흑인이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 말을 쓰는 것은 그 백인이다, 흑인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그냥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해체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스피박이 말하는 일종의 전략적 본질주의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흑인, 백인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고 지금도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흑인, 소위 말하는 백인으로 백인이고 그 사이에 혼혈인이라면 오바마 같은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흑인으로 정체화했죠. 만약에 오바마가 저는 백인입니다라고 정체화했으면 미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뚫고 나는 양쪽의 혼혈이지만 난 백인으로 정체화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점점 그런 뭐랄까 차이를 더 미세하게 세분화해서 백인, 흑인 이런 말 자체를 버려버리려고 하는 현상들이 저는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거기에 도달한다면 백인, 흑인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종이라는 것과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좀 또 연결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또 다른 부분이라서 이 사람이 그러면 흑인이냐 백인이냐 묻는 것과 민족이 뭐냐라고 묻는 건 다른 질문이거든요. 조금 그건 따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서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보여주셨던 염록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진, 서저너 트루스와 관련된 사진인데 결국 서저너 트루스가 여성성도 가지고 있었고 흑인성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모두 극복시키는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서저너 트루스의 여성성이 드러나는 이 모습 같은 것이 연출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과연 한 사람의 이미지에서 여성성, 흑인성, 그리고 뭐 자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저너 트루스는 어떻게 보면 나도 여성입니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나도 여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또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중산층 여성들이 하는 이거 뜨개질, 중산층 여성들이 뜨개질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연출하면서 자 봐라 흑인도 중산층 백인 여성과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개의 전략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을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흑인의 어떤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서지나 트루스에게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버전의 사진이 많은데 왜 사진이 많은가라고 물었을 때 서지나 트루스는 글을 몰라요. 문맹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 사인도 겨우 했고 이제 연설을 굉장히 잘했고 연설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왜 또 글을 안 배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약간 난독증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글 배우기는 나이 50이 넘었을 때 이제 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이미지에 집착하는 거죠. 어떤 사진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에 집착하고 항상 정면 사진을 찍고 그런 여러 전략 중에 하나가 백인의 여성성을 흑인 여성이 가져오는 것,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약간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네, 그런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세미의 책을 아마 꼼꼼히 읽은 이 질문자가 있습니다. 이시진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그 책 중에 마가렛이 딸을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 나오는데 사실 좀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이 행위가 의지적인 저항으로 표현하시는지 여전히 좀 궁금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토니 모리슨 작가 빌러브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빌러브드의 그 토니 모리슨도 실제 이 사건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토니 모리슨이 쓴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약간 감정이입 같은 걸 좀 해보려고 이해해보려고 생각했었는데요. 물론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끔찍한데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따져가 보면 이런 거예요. 노예로 태어났잖아요. 노예로 태어났고 나의 딸도 분명 노예로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서 나와 같은 삶을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살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이 딸에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목숨을 걷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토니 모리슨도 그렇게 쓰고 있고 이 사건의 그 실제 주인공도 그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의지적 저항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은 계속 답이 안 된 채로 남지만 그런 어떤 그 심정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에 어떤 이해를 일말할 수는 있겠다.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네. 예, 저 사회자로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결국 이제 흑인 여성 노예들이 여성, 흑인, 노예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그 이 캐리고리에 있는 범주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실생활을 기록에 남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 누군가 제3자가 관찰하고 특히 아마 남성들이 많이 그런 기록들을 남겼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 흑인 여성 노예의 그 세 범주에 중첩되는 분들이 겪었던 삶, 그들의 삶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지, 무엇에 기반해서 이해할 수 있을지 그 저자께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올라온 질문과 관계되는 질문이신데요. 메리 프린스의 생애, 그러니까 메리 프린스는 노예거든요. 카리브에서 태어난 노예고 영국에 와서 노예제 폐지 운동가들과 같이 노예제 폐지 운동가들에게 자신의 피해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리 프린스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은 구술이에요. 구술이고 메리 프린스가 쓴 게 아니에요. 메리 프린스도 글을 모릅니다. 모르고 구술을 한 거예요. 나 여기가 아파요. 너무 염전 노동을 심하게 해서 무릎이 다 망가졌어요. 이런 얘기를 구술을 하고 그 구술을 백인 여성이 받아 쓰고 또 그 백인 여성이 받아 쓴 내용을 남성 편집자가 백인 남성 편집자 영국에서 활동하는 시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편집을 해서 책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프린스의 목소리가 여기 이 텍스트에는 과연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요?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걸 거슬러서 읽는 거죠. 그걸 거슬러서 어떤 입김이 들어갔을 만한 구절들을 가려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성 편집자의 시선으로 이 메리 프린스의 농장에서의 생활에서 농장 주인과의
뭔가 외설스러운 관계라든지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졌던 이 메리 프린스의 이해 안 가는 행동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벗겨내고 이게 과연 메리 프린스가 자기를 얘기할 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요소였을까? 그럼 그걸 좀 내려놓고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몸의 고통을 호소할 때 이 어떤 여성이 구슬자로 받아 적을 때 몸의 고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을 때 이것은 남성이 그 구슬을 받아 적었을 때와 여성이 받아 적었을 때 뭔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나와 있는 텍스트를 놓고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읽어내는 거죠.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우리 알 수 없죠. 저는 이 메리 프린스의 생애의 텍스트가 구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구술을 해서 그 구술을 우리가 받아 적잖아요. 그분들이 글을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글을 썼다고 그 글이 모두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 텍스트가 되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랬을 때 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술, 그 구술을 받아 적는 행위, 그 받아 적은 구술이 누구의 무슨 목소리를 대변하는가? 그런 질문으로 매우 매우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